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쫓아와? 요양원 가고 싶어서 이래? 울며불며 같이 살자고 매달리던 아들 내외는 아파트를 증여해주자마자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궁상맞은 어머님한테는 이 낡은 빌라가 딱이에요. 새 아파트는 저희끼리 잘 살게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비서, 계획이 바뀌었어. 당장 진행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창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낡은 빌라 앞은 이삿짐 트럭의 굉음과 인부들의 고함으로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골목을 가득 메운 트럭 사이로 윤정이가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붉게 상기된 얼굴은 소풍 가는 소녀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가죽 가방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가방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우리 경제네 식구랑 한 집에서 살게 되는 날이 이제 우리 준우도 매일 안아줄 수 있겠어. 가방 안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손때 묻은 유품과 그녀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현관 앞에 수북이 쌓인 박스들을 가리키며 땀을 닦았습니다. 사모님,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들도 트럭에 다 싣는 거죠? 네, 그럼요. 다 제가 아끼는 짐들이에요.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날라주세요. 윤 여사가 신신당부하며 대답하려는 찰나 며느리 지선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직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그 박스들은 싣지 마세요. 지선이 직원에게 바짝 다가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짐들은 트럭에 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빌라 현관에 두고 가시면 돼요. 직원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짐을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할머니께서 싣고 가신다고. 잔말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선이 직원의 작업 조끼 주머니에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쑤셔 넣었습니다. 직원은 찜찜한 표정으로 돈을 확인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윤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야, 왜 내 짐은 안 싣고 저러고 있니? 빨리 실어야 한꺼번에 가지. 시간 지체하면 추가 요금 내야 한다는데. 아들 경제는 트럭 뒤편에서 먼 산을 보며 애써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답답하다는 듯 경제의 팔뚝을 매몰차게 꼬집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이 말해. 어머님한테 직접 설명하라고. 아, 왜 나보고 하래. 당신이 좀 알아서 하지. 아들이 직접 말해야지.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해. 등 떠밀린 경제가 마지못해 어머니 앞으로 주춤주춤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죄 지은 사람처럼 손만 비비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엄마, 그게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도대체 뭔데? 아침부터 둘이서 왜 그렇게 쑥덕거리는 거야? 윤 여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새로 들어갈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구조를 좀 바꿨거든. 방이 하나 줄었어. 방이 줄었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준우가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애 공부방이 꼭 필요해서 만들다 보니 엄마 방은 따로 못 만들었어. 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따지듯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는 거야? 거실 한 구석에 간이 침대라도 놓고 자라는 거니? 지선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실에서 주무시게 해요. 어머님은 여기 빌라에 계속 사시면 돼요. 뭐라고? 나보고 여기 혼자 남으라고? 여기가 어머님한테는 훨씬 익숙하잖아요. 석 달 동안 편하게 잘 지내셨으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사시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지선이 윤 여사가 생명줄처럼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낚아채듯 확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낡아 빠진 가방은 새 아파트 인테리어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지선이 가방을 빌라 현관 안쪽 시멘트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퍼가 터졌고 그 안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지선이 뾰족한 구두 발끝으로 떨어진 장부를 툭툭 걷어찼습니다. 궁상맞게 왜 이런 걸 아직도 들고 다니세요? 그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 윤 여사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황급히 몸을 숙여 장부를 주워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었고 모서리는 닳고 닳아 너덜거렸습니다. 이게 쓰레기라고? 이건 내 시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하면서 쓴 장부야.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장부 덕분이라고. 그때 굳게 닫힌 승용차 뒷좌석 창문이 흔들리며 작은 손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10살 배기 손자 준우가 울먹이며 창문에 매달려 애타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자. 우리 집에 같이 가. 오냐 준우야, 할미 여기 있다. 윤 여사가 울컥하며 차로 다가가려 하자 지선이 냉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우 공부에 방해되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지선이 차 문을 벌컥 열고 나오려는 준우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너 얌전히 앉아 있어. 할머니는 따로 사신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싫어. 할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시끄러워. 쓱, 뚝 안 그쳐? 경제가 도망치듯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타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먼저 갈게. 이삿짐 정리할게. 산더미라서. 잠깐만, 경제야. 너 진짜 이럴 거니? 윤 여사가 다급하게 차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경제는 어머니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 여사는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채 멀어지는 차 꽁무니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홀로 남은 윤 여사의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쓸쓸하게 흩날렸습니다. 석 달 전 강남의 아파트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오래됐지만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제와 지선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해. 경제가 다짜고짜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경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내일은 준우 학교까지 찾아간다고 하잖아. 지선도 옆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준우가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엄마, 우리 좀 도와줘.
당장 한 달 후면 집에서 나가야 해. 살 집이 없다고. 윤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집을 너희한테 넘기라는 거야? 엄마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나 물려줄 거잖아. 조금 일찍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살자. 지선이 울다 말고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준우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울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준우가 그랬어? 네, 어머님, 어젯밤에도 할머니 꿈꿨다고 하면서 아침까지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윤 여사가 흔들리는 눈동자로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온화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마치 결정을 종용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죽겠다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윤 여사가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미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정말이야? 엄마, 진짜 해주는 거지? 안방 서랍에 인감도장 있으니까 가져와. 경제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튀어나가 서랍을 뒤져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선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증여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쫙 펼쳤습니다. 어머님, 여기에만 찍으시면 돼요. 윤 여사가 도장을 들었다가 잠시 멈칫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정말 우리 같이 사는 거지? 집 넘겼다고 나를 버리거나 하지 않을 거지? 엄마,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평생 같이 살지.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버려요? 천륜인데. 윤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에 인주를 꾹 눌러 서류에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눈물 범벅이던 지선의 눈매가 매섭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선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살려면 리모델링을 좀 싹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이 너무 낡아서 같이 살려면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리모델링? 멀쩡한 집을 왜? 네, 우리 준우 공부방 때문에요. 공사하는 동안만 잠깐 저희가 살던 빌라에 가 계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석 달이면 충분해요. 금방이에요. 공사 딱 끝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경제와 지선이 서류를 챙겨나간 후 윤 여사는 비밀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나야. 지금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1시간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상훈 비서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여사님? 거기 앉아봐. 아주 중요한 일이야. 김상훈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자 윤 여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물려받은 비상장 주식 알지? 네, 현재 장외시장 가격으로 쳐도 8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랑 강남 곳곳에 숨겨둔 빌딩들, 차명으로 된 땅들 다 합치면 얼마야? 얼추 1200억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그 재산 전부를 경제한테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전부 다 말입니까? 여사님, 그건 너무 위험. 하나뿐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여사님, 노후 자금은 남겨두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했어. 내 아들이야. 날 배신할 리 없어. 오늘 중으로 처리해줘. 다시 현재 끔찍했던 이사 당일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낡은 빌라 골목에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 여사는 텅 빈 빌라 현관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낮에 겪은 배신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윤 여사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쑤셔와 몇 번이나 비틀거린 끝에 겨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 수도꼭지를 비틀었지만 쇳가루 섞인 붉은 녹물만 쿨럭거리며 쏟아졌습니다. 물도 이 모양이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말라비틀어진 김치 찌꺼기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빌라는 흉가처럼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전구는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전기도 끊어버렸어. 그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술병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야, 돈 내놓으라고. 어디다 숨겼어? 몰라. 나한테 왜 이래? 살려줘. 여자의 비명과 남자의 욕설이 섞여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윤 여사는 공포에 질려 귀를 틀어막고 작은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스위치를 눌렀지만 역시나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는 으스스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윤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경제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뚜뚜. 신호음이 딱 2번 울리더니 뚝 끊겨버렸습니다. 다급하게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기계음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가 사형 선고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경제야,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 무서워 죽겠어. 냉골인 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윤 여사는 남편의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남편의 글씨가 눈물 너머로 보였습니다. 오늘 배추 쉼포기 완판. 다리가 아프지만 우리 정이랑 경제 맛있는 거 사줄 생각하니 힘이 난다. 여보,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우리 단칸방에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살았잖아요. 윤 여사의 주름진 눈가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가며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던 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깨진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흥건했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시퍼런 분노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윤정이는 속을 애는 듯한 쓰라린 배고픔에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현기증으로 머리가 핑 돌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지만 풀풀 날리는 먼지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라면 봉지 몇 개가 눈에 띄어 허겁지겁 집어들었지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세상에 3달이나 지났잖아. 봉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지선이가 일부러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간 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스레인지 다이얼을 돌려봤지만 점화 스파크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기포트 코드도 꽂아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다. 수리 좀 부탁하마. 잠시 후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관리실 소관이니 그쪽에다 연락해서 알아서 하세요. 너무나 냉정한 문자에 윤 여사가 다시 답을 보냈습니다. 관리비는 너희가 내는 거 아니니? 집주인이 처리해줘야지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 바빠요. 알아서 하세요. 윤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외투를 힘겹게 걸쳤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아픈 무릎을 두드리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리자 퉁명스러운 표정의 관리소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쇼? 아, 300이요? 무슨 일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아, 그거요? 며느님한테 벌써 연락 왔던데 수리비 지급 안 한다고 못 박으시더라고.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집주인이 돈 못 준다는데 제가 제 돈으로 고쳐요? 302호는 지금 관리비도 밀려 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라도 수리비 꼭 낼 테니까 고쳐만 주세요. 할머니가 직접 수리 기사 부르셔야 돼요. 저는 집주인 허락 없이는 손 못 댑니다. 윤 여사는 망연자실하여 간신히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장에 핀 곰팡이 자국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며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윤 여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집 근처라도 가보자. 애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강남 번화가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거리의 풍경이 윤 여사의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 한 줄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창백하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요. 윤 여사가 편의점을 나와 근처 벤치에 힘없이 앉아 김밥 포장을 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뛰지 마. 그러다 넘어져. 경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아들 가족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빼입었고 지선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백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양손 가득 장난감을 들고 해맑게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와요. 그럼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매일 와야지. 여보, 발렛 맡긴 차는 언제 와? 날씨 쌀쌀한데 준우 감기 걸리겠어. 저기 오네. 윤 여사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들린 김밥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레스토랑 앞에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발렛 파킹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차 키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장님? 네, 잘 먹었어요. 경제가 직원에게 팁을 건네고 여유롭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선과 준우도 행복한 표정으로 뒤따라 탔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윤 여사는 숨죽여 울던 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김밥을 꽉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밥알이 다 으깨져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습니다. 나는 내팽겨쳐두고 저것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윤 여사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 여사는 끓여 먹을 라면이라도 한 봉지 사려고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머, 저기 302호 할머니 아니야? 슈퍼 주인 여자가 혀를 쯧쯧하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며느리 시집살이 좀 작작시키세요. 젊은 사람이 오죽 힘들면 동네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을 다 하겠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시집살이를 시켰다니요?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며느님이 반상회 때마다 와서 펑펑 울면서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의심이 말도 못하게 심하시다고. 순간 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그러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며느님 말로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돌아다니신다면서요? 옆에서 물건을 고르던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새벽에 쓰레기장 뒤지시는 거 내가 봤어요. 그건 재활용품 분리하려고. 아이고, 변명은 청산유수네. 며느님이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시어머니 모시느라.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녀회장이 슈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 여사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반색을 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 시간에 웬일로 밖에 나오셨어요? 부녀회장이 잽싸게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아, 며느님이 할머니 나가시면 꼭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길 잃으실까봐 걱정하시거든요. 걱정이 아니라 감시지.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야. 윤 여사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슈퍼 안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것 봐.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난리네. 치매 맞는 것 같아. 쉿, 조심해. 다 듣고 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윤 여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윤 여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지선이 그년이 꾸민 거라고. 내가 당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윤 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이상한 사람 보듯 흘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부녀회장이 또다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슈퍼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또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 여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산발한 머리, 퀭하니 들어간 눈, 며칠 새 반쪽이 된 수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강남 사교계를 주름잡던 당당한 사업가 부인이었는데 지금은 영락없는 치매 노인 꼴이었습니다. 지선이, 내년이 멀쩡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윤 여사의 눈에서 퍼런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메신저 앱을 열고 아들 경제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어느새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외 리조트를 배경으로 찍은 화려한 사진이었습니다. 경제는 비싼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지선은 우아한 리조트 룩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준우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 밑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곰팡이 핀 방에서 굶주리며 찬물로 씻고 있을 때 그들은 해외로 호화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석 달 전 경제가 죽는 소리를 하며 매달릴 때 윤 여사는 비상금으로 아껴둔 5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혹시 모를 급한 일에 쓰라고 준우 병원비라도 하라고 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메신저를 더 내려보니 지선이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끼리 오붓하게 여행 다녀왔어요.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은 더 가깝네요.
댓글에는 지선의 친구들이 단 부러움 섞인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맞아.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가면 그게 무슨 여행이야. 노동이지. 현명한 선택이야. 따로 사는 게 서로 정신 건강에 좋아. 그 아래 지선의 뻔뻔한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가족이라도 가끔은 거리를 둬야 서로 숨쉬고 살죠. 뜨거운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나를 치매라고. 또 다른 사진에는 지선이 면세점에서 싹쓸이한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명품 백과 화장품, 향수가 가득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아끼고 아껴서 준 돈으로. 순간 윤 여사의 가슴 속에서 팽팽하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 어머니로서 가지고 있던 일말의 정이 산산조각 나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 연락처를 열고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남편과 자신을 보필해온 충직한 김상훈 비서의 번호였습니다. 여사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상훈의 묵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비서잖아. 윤 여사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사님. 계획이 바뀌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경제한테 물려주기로 한 재산들 있잖아. 주식이랑 부동산 전부.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언장 작성건 말씀이십니까? 그거 다 취소야. 백지화해. 당장 진행해. 수학이 넘어 김상훈이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내일 아침 일찍 고문 변호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제2인베스트먼트 이름으로 장학재단 설립 준비해.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야. 정말이십니까? 전액을요? 그래, 그놈들한테는 10원 한 장도 안 줄 거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 걱정 마, 난 괜찮아. 내일 봐.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눈 시리게 들어왔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웃고 떠들고 있을 아들 부부를 생각하자 입술이 깨물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 여사의 입가에 서늘하고 섬뜩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빌라 골목은 아직 어둠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정중하게 열자 김상훈 비서가 고급 의류 가방과 묵직한 보석함을 들고 내렸습니다. 새벽잠을 설치던 부녀회장이 창문 커튼 틈으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여사님, 김 비서입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정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신 물건들 챙겨왔습니다. 김상훈이 거실 한가운데 의류 가방을 펼쳤고 칠흑같이 검은 샤넬 정장과 진주 목걸이가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윤정이가 옷감의 결을 쓸어보며 감회에 젖은 듯 정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는 참 꼼꼼해. 이걸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어? 여사님의 모든 물건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윤정이가 낡은 몸빼 바지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라했던 빌라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기품 넘치는 귀부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옷이 날개네요. 예전 모습 그대로십니다, 여사님. 김상훈이 보석함을 열어 물방울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이것도 하시죠. 완벽한 모습입니다. 빌라의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자. 이제 때가 됐어. 두 사람이 빌라 현관을 나서자 부녀회장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 차는 도대체. 윤정이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부녀회장을 서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볼일이 있는 건가요? 부녀회장은 기에 눌려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그냥 차가 너무 좋아 보여서. 김상훈이 차 문을 열어주자 윤정이가 우아하게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해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부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님, 큰일 났어요. 시어머님이 방금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달리는 차 안 김상훈이 태블릿 PC를 윤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아드님 사업 현황 보고서입니다. 화면에는 경제가 작성한 강남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0억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0억? 그 큰 돈으로 뭘 하려는 거지? 카페 5개를 동시에 오픈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정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익 예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리스크 관리 계획은 완전히 전무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박이야.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꼴이군. 더 큰 문제는 이미 사채업자한테도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채까지? 지선 씨가 사채업자한테 3억을 빌렸습니다. 월 이자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저런 식으로 공중에 날려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윤정희가 태블릿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 준비는 차질 없겠지? 네, 오후 2시에 호텔에서 있습니다. 경재 씨는 제2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여사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차가 여의도 공원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윤정희가 창밖을 보다가 김상훈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잠깐 차 좀 세워줘. 여기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벤치에 젊은 처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지나치기가 좀 마음에 걸려. 차가 멈추고 윤정희가 내렸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한 여대생이 고개를 숙인 채 서럽게 울고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정희가 다가가 등록금 납부 고지서라는 글자가 보이는 서류를 주워 들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여대생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수영 학생? 경영학과 3학년이네? 네, 맞아요. 수영이 서류를 받아들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우는구나. 오늘이 마감일인가 보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는데도 결국 돈을 못 구했어요. 윤정희가 수영의 거칠어진 손마디에 베인 상처를 보았습니다. 식당 일에 편의점도 하고 새벽 배송도 하는구나. 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도 모자라니. 윤정희의 마음이 짠하게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며 돈을 벌던 자신의 고단했던 모습이 수영에게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수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밥은 먹었어? 얼굴이 반쪽이야. 실은 어제부터 물밖에 못 마셨어요. 돈이 없어서. 윤정이가 수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산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고 김상훈도 뒤따라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특으로 주세요. 뜨끈하게 말아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오자 수영은 감격에 겨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영이 윤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따뜻했을 것 같아요. 윤정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예쁜 손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라도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윤정이가 빙그레 웃으며 수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러렴. 마음 가는 대로 부르거라. 윤정이가 김상훈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수영아, 학교 그만두지 마.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하지만 저는 갚을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네가 훌륭하게 성공해서 너처럼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면 돼. 그게 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수영이 감격하여 윤정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요. 천사는 무슨, 그냥 지나가는 오지 넓은 할머니야. 수영이 학교로 돌아가자 윤정이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비서, 저 학생 신원조회에서 우리 재단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해. 알겠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히 줘.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 못하는 일 없게 해. 오후 2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제와 지선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회의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여보, 제이인베스트먼트가 정말 온대? 혹시 바람 맞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오지. 우리 사업 계획이 완벽하잖아. 이만한 투자처가 어딨다고. 지선이 경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번 투자만 성사되면 시어머니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돼. 무슨 소리야? 해결이라니? 지방에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편하게 모실 수 있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칠 거야? 준우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들이 양옆으로 길을 터주자 한 여인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김상훈 비서와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경제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려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경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쳐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발에 튀었지만 경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지선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 윤정이는 아들 부부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석인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인베스트먼트 대표 제이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이 대표가 여자였어? 그것도 이렇게 나이 든 분이. 조용히 해. 저분이 그 전설적인 투자자야. 경제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입니다. 윤정이가 비서가 건넨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죠. 시간 낭비는 질색입니다. 경제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지만 잦은 실수로 화면이 제대로 뜨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아까는 분명 됐는데. 침착하세요. 기다려드릴 시간 많습니다. 윤정이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경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겨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말이 꼬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준비한 카페 사업은 수익률이 무려 30%라고요? 윤정이가 사업 계획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카페 사업 평균 수익률이 5%도 안 되는데 무슨 근거로 30%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게 저희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그 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경제가 지선의 눈치를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최고급 원두를 쓰고 디저트도 호텔급으로 만들고. 그게 특별한 전략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카페 사장들이 다 아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윤정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다른 투자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뭐 투자할 가치도 없네. 시간 낭비했어. 완전 초짜 아마추어네. 윤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투자 불가입니다. 기본도 안 된 사업 계획에 내 돈을 쓸 순 없죠.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경제가 다급하게 달려와 윤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상훈이 잽싸게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십시오. 대표님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지선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어머니입니까? 아까는 요양원에 보내버리자면서요. 윤정이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기본도 안 된 사기꾼들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윤정이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다른 투자자들도 한마디씩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텅 빈 회의실, 깨진 커피잔 조각들 사이에 경제와 지선만이 넋이 나간 채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경제는 식은땀만 흘릴 뿐 입을 열지 못했고 지선은 바닥에 쏟아진 커피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사업 계획서에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다시 보죠. 강남 지역 카페 포화도가 80%에 육박하는데 신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게 저희는 차별화된. 차별화요? 귀사 사업 계획에 어디가 기존 시장과 차별화됐는지 지금 설명해 보세요. 경제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하고. 프리미엄 원두는 이미 강남 지역 모든 카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투자자가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거들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계획서로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완전히 시간 낭비였어. 일어나시죠. 경제가 윤정이를 향해 몸을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윤정이의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경제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는 공적인 비즈니스 자리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절대 삼가세요. 죄송합니다. 제이 대표님,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실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투자자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사기성 계획서잖아요. 윤정희가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투자자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다들 일어납시다.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하면 자금 전부 날리기 십상입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나가고 텅 빈 회의실에는 충격에 휩싸인 경제와 지선, 그리고 윤정희 일행만 남았습니다. 지선이 황급히 윤정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라 뵀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선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김상훈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경제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윤정희가 지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기본도 안 된 사람들과는 더 이상 사업하지도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윤정희가 단호하게 돌아서며 김상훈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가자. 윤정희 일행이 회의실 문을 닫고 나가자 경제와 지선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경제가 힘없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이인베스트먼트 대표 제이였다니. 제이인베스트먼트, 강남 부동산계의 전설이자 비밀의 투자자잖아. 지선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였다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저녁 윤정희의 낡은 빌라에 수영이 화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수영의 양손에는 싱싱한 배추와 쪽파, 마늘 등 김치 재료가 가득 든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학교 끝나자마자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리려고 달려왔어요. 어머, 수영아. 이런 걸 다 사왔네. 고맙다.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두 사람은 빌라의 좁고 낡은 부엌에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어떻게 담그세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비법이 따로 있지. 깔끔한 새우젓이랑 깊은 맛을 내는 멸치액젓을 반반 섞어 넣는 거야. 와, 그래서 할머니 김치가 다른 집이랑 맛이 다르구나. 수영이 배추를 정성껏 절이며 윤정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고 발표됐어요. 등록금 전액 지원이래요. 그래, 잘됐다. 네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지.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새벽에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요. 윤정희가 수영의 헝클어진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 꿈 꼭 이루어야 해. 네. 할머니 은혜 꼭 잊지 않고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빨갛게 버무린 김치를 통에 넣으며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분이 안 계세요? 윤정희가 잠시 김치 버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은 없는 셈 치고 살지. 왜요? 혹시 아주 멀리 사세요? 몸이 멀리 있는 건 상관없어.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지. 수영이 윤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손녀 할게요. 친손녀처럼 할머니 항상 모시고 찾아올게요. 윤정희의 메마른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수영아. 네가 진짜 내 손녀 같구나. 김치를 다 담그고 두 사람이 단출한 저녁을 먹은 후 수영이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렴. 수영이 나간 후 김상훈이 빌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단 설립은 어떻게 되고 있어? 다음 주 초에 법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재단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남편 이름을 따서 정석재단으로 하자. 정직과 원칙을 지키며 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윤정이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석 달 전 아들 경제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려고 작성했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지. 윤정이가 유언장을 파쇄기에 넣고 전원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잘게 조각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빌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야. 김상훈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여사님. 윤정이의 눈빛이 더욱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김비서, 이제부터 정석재단 설립에 전력을 다해줘. 네, 여사님.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와 지선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려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이인베스트먼트 대표라니 이게 말이 돼. 지선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경악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자산이 1,000억이 넘는다고 정확히 나오네.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래. 1,000억?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날릴 뻔했어. 경제가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선의 눈이 번뜩이며 탐욕스러운 빛을 냈습니다. 날린 게 아니야. 아직 기회는 있어. 1,000억을 포기할 수는 없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지금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주장하면 돼. 멀쩡한 사람한테 돈 뿌리고 다닌다고 소문까지 났잖아. 지선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뒤졌습니다. 내가 아는 심부름 센터에 연락해서 시어머니 뒤를 좀 철저하게 캐보자. 며칠 후 심부름 센터 직원이 사진과 함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윤정이 여사, 확실한 자산가 맞습니다. 비상장 주식 800억에 숨겨진 부동산까지 합치면 1,200억은 됩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지선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상한 여대생이랑 자주 만나고 다니던데요. 그 학생한테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통 크게 주고 있답니다. 맞지? 낯선 대학생한테 돈을 뿌리고 다니잖아.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지선이 경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야 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묶는 거야. 그게 그렇게 간단해?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돼. 아니, 위조된 진단서라도 만들면 돼. 지선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원장님? 저 최지선입니다. 오랜만에 전화드려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통화를 마친 지선이 경제에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진단서 받을 수 있대. 돈만 주면 문제 없대.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당신 지금 정신 차려.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양심이 우리 밥 먹여줄 것 같아? 1,000억이 눈앞에 있는데. 다음 날 지선은 병원에서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만 쓰면 돼. 지선이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가 최근 심각하게 판단력이 흐려져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밤 지선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윤정이의 빌라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남자는 가스배관을 확인하더니 주머니에서 렌치를 꺼내는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 빌라 외벽에 김상훈이 미리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에 남자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최고급 생화 장식으로 눈부시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윤정이 여사 칠순 잔치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며 연회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입구에서 명품 수트를 빼입고 하객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재 씨, 어머니 칠순이셨구나. 정말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십시오. 지선은 연회장 한쪽에서 직원들을 재촉하며 무언가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위조된 서류 뭉치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준비는 완벽하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영상으로 틀 수 있죠? 네, 사모님. 언제든지 신호만 주시면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이 승부야. 실수하면 안 돼. 지선이 들고 있던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서라는 제목이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곧 요양원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발표할 거야. 옆에 있던 지선의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지선아?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했어. 박 원장에게 받은 진단서도 있고 동네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놨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연회장이 하객들로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경제가 잔뜩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윤정희 여사님의 칠순 잔치에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하늘 같은 존재이십니다. 평생 저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경제가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께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객들이 크게 감동한 듯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효자네. 저런 아들을 뒀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요즘 보기 드문 자식이야. 연회장의 감동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선이 슬픈 가면을 쓴 채 단상 위로 우아하게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듯한 목소리를 연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저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을 잃으셔서 지선이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연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삿짐 트럭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윤정희의 쓸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경제내 차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왜 내 짐은 안 싣니? 억울함이 담긴 윤정희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경제의 비열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방은 따로 없어. 준우 공부방 만들었어.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낡은 빌라에 계속 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지선이 윤정희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낚아채 현관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더러운 것까지 들고 다니시네. 냄새나니까 짐 빨리 치워버려. 지선이 윤정의 남편의 장부를 구두발로 툭 차며 쓰레기 취급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연회장이 충격에 휩싸여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쫓아냈다고? 지선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꺼요. 당장 저걸 끄라고. 직원들이 프로젝터 전원을 끄려 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됐습니다. 어린 준우가 차 창문에 매달려 눈물 흘리며 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같이 가자. 경제가 어머니를 외면한 채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 차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윤정이의 굽은 뒷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하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칠순 잔치가 아니라 페륜아들의 사기극이었잖아. 지선이 스크린 앞으로 달려가 영상을 가리려고 허둥댔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라고요.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은 윤정이가 김상훈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고문 변호사와 수영이 침착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윤정이가 혼란스러운 경제와 지선을 외면한 채 곧장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회장에 모인 하객들을 힘있는 눈빛으로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 잔치의 주인공인 윤정이입니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정이가 김상훈에게 받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에서 어제 발급받은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그 누구보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윤정희 여사님은 그 어떤 정신적 문제도 없으시며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윤정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아들 장경재, 며느리 최지선과 영원히 완전히 절연합니다. 경재가 단상 아래서 넋이 나간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경재가 단상으로 기어 올라와 윤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요. 윤정희가 차갑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너희와의 인연은 이미 끝났어. 지선도 경재 옆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한 번만. 입 다물어. 더는 너희 목소리를 듣기도 싫어. 윤정희가 고개를 돌려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김상훈이 재단 설립 서류를 윤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정석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네요. 1200억 전액을 기부합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사색이 됐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너희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여기까지다. 윤정희가 수영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수영 학생이 우리 재단의 첫 장학생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정한 가족이 뭔지 나에게 가르쳐준 내 손녀 같은 아이예요. 수영이 감격에 겨워 윤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단상 아래 무릎 꿇은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지은 죄값은 스스로 치러야 해. 너희가 밤에 가스배관을 건드리려 했던 것까지 CCTV에 다 증거가 있어. 경제와 지선은 더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진단서를 만든 의사도 이미 경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했어. 하객들의 비난이 경제와 지선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윤정이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내려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김상훈이 문을 열고 기다리던 차로 윤정이를 안내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평온하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순 잔치 파문 이후 일주일이 흘렀지만 경제와 지선의 아파트 거실은 빛 독촉 전화벨 소리로 지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자 경제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저희 대출금 연체가 석 달째인데 언제 갚으실 겁니까? 경제는 욕설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끊기가 무섭게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아, 제발 좀. 나한테 왜 이래? 지선이 소파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모든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 왔어.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우리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 그때 지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친정 오빠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선아, 내가 아는 정보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로 한 달에 50%나 수익 낸대. 소문이 파다해. 정말 50%나? 어제도 누가 10억 투자해서 한 달 만에 15억 받아갔대. 너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경제가 눈을 번뜩이며 지선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확실해? 믿을 수 있는 정보야? 그럼요. 제 친구가 직접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강남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래요. 경제와 지선이 간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건 지금 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집 담보로 최대한 대출 받으면 12억은 나올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 날 경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에 달려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한도 최대로 해주세요. 이 집이 담보입니다. 12억까지 가능합니다만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만 해주세요. 대출금을 받자마자 경제는 소개받은 투자회사가 있다는 허름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직원 2명만 한가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12억 투자하겠습니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아, 고객님. 정말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한 달 후면 18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익 보장 계약서에 경제가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절박함이었습니다. 사흘 후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경제가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어주십시오. 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경제는 불안감에 휩싸여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테이블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기였어. 경제가 충격에 무너져 사무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경제는 지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뭐라고? 집 담보로 받은 12억을 다 날렸다고? 지선은 경악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미안하면 뭐해?
이제 집마저 날아가게 생겼는데. 며칠 후 은행에서 담보물건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붉은색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 절망에 빠진 경제는 마지막으로 사채를 쓰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억이요. 급하게 필요합니다. 담보는 지금 가진 게 있습니까? 이 집이, 아니, 곧 경매 들어갈 겁니다. 그럼 월 이자 5천만 원입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경제가 눈앞이 캄캄한 채로 사채 계약서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했던 첫 이자를 내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돈 내놔. 이자 내라고. 쾅, 쾅. 현관문을 주먹으로 부수는 소리에 경제와 지선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갚을게요. 기다려. 웃기지 마. 당장 갚아. 사채업자들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와 가전제품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팔아야 이자라도 건지겠네. 경제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 거실의 텔레비전, 주방의 냉장고, 세탁실의 세탁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 지선이 경제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망할 사업한다고 까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 뭐, 내 탓이라고? 당신이 시어머니 치매라고 괴롭힌 것부터 이 모든 지옥이 시작된 거잖아. 그래, 나 나쁜 년이야.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우리한테 무슨 소용인데. 지선이 화를 참지 못하고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지금 어딜 가려고? 친정에 갈 거야.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지선아, 제발 가지 마. 경제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지선은 가차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경제는 곧바로 전기마저 끊긴 암흑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지만 모두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장경재 씨, 돈 언제 갚을 거야? 내일까지 이자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경제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죄를 뉘우치듯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윤정이가 새로 설립한 정석재단 사무실에서 그녀는 김상훈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장학생 선발 기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줘. 네, 여사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윤정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왜 이러세요? 윤정이가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사님, 김상훈이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정석재단입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윤정이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와 김상훈을 찾았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는 비서입니다. 가족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위험한 겁니까? 네. 하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빨리 연락해 주세요. 김상훈이 경제에게 거듭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저희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김상훈이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수영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수영 씨, 오셨군요. 수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작게 쪼그라든 윤정이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영이 중환자실로 들어가 윤정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인데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수영은 밤새도록 윤정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윤정이의 차가운 손을 쉬지 않고 어루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아직 저랑 같이 할 일이 많잖아요. 김상우는 수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다니. 새벽녘 윤정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경재야.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경재, 괜찮니? 밥은 먹었니? 수영은 그 모습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먼저 건강하셔야죠. 윤정이는 다시 힘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재는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 동네 편의점에서 우연히 켜져 있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정석재단 윤정이 이사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재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재는 귀를 의심하며 텔레비전에 달려들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경재는 빚쟁이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낡은 운동화에 찢어진 점퍼 차림으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씻지 못해 푸석푸석한 얼굴, 노숙자와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어머니가 작게 쪼그라들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경재는 차마 어머니 곁으로 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복도 저편에서 초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지선 역시 초췌한 모습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왔구나. 친정에서도 쫓겨났어. 오빠가 당장 이혼 소송하라고 난리야. 그래, 잘 됐네. 지선이 김상훈을 발견하고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비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사모님. 어머니 뵙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김상훈이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사님은 현재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연락이 닿는 것조차 불쾌해하십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 됩니다. 여사님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경재가 김상훈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김 비서님, 저라도 수술 동의서 쓸게요. 제가 아들이에요.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이제 와서 아들 행세입니까? 평소에는 연락도 안 받으시더니. 제발요, 엄마가 죽으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김상훈이 경재의 절박함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하지만 면회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경재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불이 켜지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빨갛게 빛났습니다. 경재와 지선은 더러운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한 거지? 경재가 고개를 묶고 흐느꼈습니다.
돈이 뭐라고 친엄마를 버리고. 지선도 경제 옆에서 울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두 사람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이틀이 지나자 윤정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제와 지선은 어머니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 구석에 서서 링거를 맞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제가 눈물을 머금고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지만 윤정이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가. 차가운 목소리에는 일말의 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듣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 김상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경제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아직 심적으로 회복 중이십니다. 당신들은 여사님을 자극하지 마세요. 복도에 나온 지선이 경제에게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간병인 쓰지 말고 직접 간병하자. 우리가 해야 해. 그래도 될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상관없어.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다음 날부터 지선은 윤정이의 대소변을 치우고 몸을 닦여드리는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편안하게 계세요. 만지지 마. 더러우니까 물러서라고. 윤정이가 매몰차게 거부했지만 지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제가 꼭 해드려야 해요. 저희가 지은 죄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지선의 고운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물 냄새에 몇 번이나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경제도 매일 병실을 청소하고 어머니의 발을 정성껏 씻겨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따뜻한 물에 발 좀 닦아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깨끗하게 해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경제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윤정이의 발을 부드럽게 담갔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발톱을 조심스럽게 깎아드렸습니다. 엄마 발이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호의호식했어요. 경제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물에 섞였습니다. 새벽 4시 경제는 잠도 자지 않고 병원 근처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일할 사람, 막일 나갈 사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시켜주세요. 경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저씨, 몇 살이야? 힘은 있어? 얼굴이 뽀얗네. 네. 힘쓰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경제는 생전 처음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어머니에게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아저씨, 처음 일해보나 봐? 손이 다 까졌네. 괜찮습니다. 계속할게요. 일 더 주세요.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은 경제는 곧장 병원 근처 허름한 붕어빵 가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붕어빵 10개 주세요. 제일 따뜻한 걸로요. 네, 5천 원입니다. 많이 드세요.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붕어빵 사왔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팥 앙금이야.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경제는 봉지를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놓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윤정이가 붕어빵 봉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경재 씨가 요즘 새벽마다 인력시장 나가서 막노동한다고 합니다. 김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윤정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오늘 받은 일당으로 붕어빵 사서 놓고 갔다고 하네요. 윤정희가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바보 같은 놈. 윤정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윤정희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선이 약을 가져오자 군말 없이 받아먹었고 경재가 휠체어를 밀 때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햇살이 참 좋아요. 답답하실 텐데 옥상 정원에 잠시 나가실까요? 지선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윤정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던 윤정희가 마침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집은 어떻게 됐니? 경매 넘어갔다더니. 경재가 고개를 숙이며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고시원 방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빚은? 사채까지 합쳐서 아직 10억 넘게 남았어요. 아마 평생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윤정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정석재단 사무실로 경재와 지선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진 빚, 내가 갚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경재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죠. 하지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윤정희가 김상훈에게 받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밀었습니다. 너희가 살던 그 강남 아파트, 내가 재단 명의로 다시 매입했다. 지선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살아라. 관리사무소장은 경재 너고 지선은 격리 담당이다. 지선이 감격에 겨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다시. 월급은 각자 200만 원씩이다. 성실히 일하면 보너스도 주겠다. 경재가 감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선이 경재의 팔을 붙잡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앉아. 아직 끝 안 났어. 윤정희가 미리 준비해둔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첫째, 매달 월급의 절반은 빚 갚는데 무조건 쓸 것. 둘째, 1년에 한 번 주민들에게 근무평가를 받을 것. 셋째, 다시는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 것. 이 계약을 위반하면 당장 해고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조건 따르겠습니다. 경재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너희를 호화롭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값진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지선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내일 아침부터 출근이다. 윤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까지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출근해. 6시요? 너무 이른데. 관리인은 주민들 출근 전에 청소도 해야 하고 건물 점검도 해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경재와 지선이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경제가 지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진짜 바닥부터. 그래. 이번엔 제대로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살자. 지선이 경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 나도 용서해줘. 나도 미안해. 내가 더 못된 자식이었어. 다음 날 새벽 경제와 지선은 약속된 6시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관리소장 장경재입니다. 주민들이 출근하다 말고 경제와 지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전에 여기 살던 부부 아니야? 맞아. 칠순 잔치 때 그 패륜 아들. 경제는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선도 억지로 웃는 대신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첫날부터 경제는 아파트 곳곳을 빗자루와 걸레로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계단, 지하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소장님, 그런 일은 청소 아주머니가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관리소장이니까 제가 먼저 해야죠. 지선은 관리비 장부를 정리하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기세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 돈이 아니라 재단 돈이니까.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 고시원 방이 천국 같다. 경제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 아니,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말자. 절대 다시 넘어지지 말자. 두 사람은 땀과 노력으로 얼룩진 손을 맞잡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완전히 잊고 평범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기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정석재단 대강당에서는 제2회 장학금 수여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100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차게 기쁩니다. 청중석에서는 희망과 감동이 뒤섞인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석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정이가 이사장실로 돌아왔을 때 수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정말 멋지셨어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수영아, 이제 그만 이사장님이라고 불러. 우리끼리 있을 땐 그냥 할머니라고 해. 업무 중에는 당연히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수영이 씩씩하고 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한편 윤정이가 재단 명의로 사들인 강남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경제가 민원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엘리베이터가 또 덜컹거리고 고장 났어요. 당장 좀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공구함 들고 확인하겠습니다. 경제가 공구함을 들고 낡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 금방 고쳐드릴게요. 주민이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경제를 몰아세웠습니다. 맨날 고장이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에 살던 소장보다 못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경제가 주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경제는 관리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도 빚 100만 원 갚았네. 이 정도면 1년 후에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았지만 꾸준히 줄어드는 잔액을 보며 경제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지선은 근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 벌리세요. 제가 죽 더 넣어드릴게요. 지선이 치매 노인의 입에 정성껏 죽을 떠 넣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딸이 왔구나.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딸이에요. 지선이 노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지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선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시네요.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제가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에요. 저녁이 되자 윤정이가 사는 빌라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빌라는 김상훈이 깨끗하게 수리해 놓아 이전처럼 음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지선이 뚝배기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냄새 좋네. 고생했다. 윤정이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와 윤정이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우리 준우, 오늘 학교는 재밌었니? 네.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경제가 아들 머리를 흐뭇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아들. 계속 열심히 해야 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돈이나 허영이 아닌 진정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어버이날인데. 경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카네이션은 필요 없어. 그냥 너희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이다. 그래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너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것이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식사를 마치고 경제와 지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윤정이가 현관까지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가족이 떠나고 윤정이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거나 집착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화창한 오후 윤정이와 김상훈이 빌라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은 무작정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윤정이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나를 위해 돈 쓰기라는 제목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유럽 크루즈, 스위스 기차 여행,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여사님께서 적으신 것들, 이제 하나씩 다 실행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윤정이로 살 거야. 그때 수영이 서류를 들고 두 사람에게 밝게 뛰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장학생 선발 명단 최종 확정입니다. 수고했어, 수영아. 수영이 벤치 옆에 앉으며 윤정이의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달에 드디어 졸업해요. 그리고 취직도 했고요. 정말? 어디로 취직했는데? 정석재단에서 저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잖아요. 윤정이가 흐뭇하게 웃으며 수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자랑스럽다. 멀리서 경제와 준우가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우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윤정이가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벤치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멀리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사님, 안 가보십니까? 손자가 기다리는데요. 아니야. 저렇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경재와 준우가 공원 구석에서 공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아들의 모습이 화려함은 없지만 땀 흘리며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낡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이것도 내 마음속에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장부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당신 걱정 없이 내 인생을 살게요. 김상훈이 일어나며 윤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다음 주 북유럽 크루즈 1등석으로 예약 진행할까요? 그래, 1등석으로 해. 가장 좋은 방으로. 김상훈이 수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영 씨도 같이 가시죠? 여사님의 가족이니까. 수영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도요? 정말요? 그럼. 우리 귀한 손녀인데. 세 사람이 나란히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 위로 눈부시게 내리쬐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새잎을 피우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봄을 알렸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에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녀 삶의 전부가 아닌 소중하지만 독립된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되찾은 윤정이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빛나는 윤정이의 은발이 아름다웠습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욕심 없는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올랐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윤정이 여사. 그녀는 효심을 가장한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곰팡이 핀 빌라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천륜을 저버린 아들 경재와 며느리 지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화려함 대신 정직함을 선택한 그들은 이제 평범하지만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윤정희 여사는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수영에게서 진정한 효도를 받으며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그녀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건강한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